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동네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매일이 정겹고 활기찬 나날이죠. 사실 제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고 소탈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제게 일어난 일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답니다. 저는 늘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고 도시락도 꼬박꼬박 싸주는 그런 엄마였어요. 남편이 당신은 애들한테 너무 올인한다 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때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이 있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었을지 모를 가족 간의 배신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엔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이젠 털어놓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 둘, 오빠 하나가 있었는데 늦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집안의 귀염둥이였죠. 아버지는 한학을 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안동 양반댁 며느리셨어요. 집안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여자가 대학 가는 것도 반대하셨는데 워낙 고집세고 추진력이 강한 선머슴 같던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너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무슨 대학이냐? 아버지가 그러셨지만 전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을 정도였고 나중엔 사서 선생님이 넌 우리 도서관 명예회원이야 라고 농담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혼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까지 갔었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답니다. 매일 새로운 원고를 읽고 작가들과 미팅하고 책이 나오면 그 뿌듯함이란 월급은 적었지만 하루하루가 일과 삶에 충실했어요. 한 번은 제가 담당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보너스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렸더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인정해 주셨죠.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서점에 가면 출판사 다닐 때 생각이 나서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두 번째 꿈을 이루기로 했어요. 제가 책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간 모아뒀던 돈으로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망할 뻔했어요. 동네에 이미 옷가게가 3개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옷을 좋아하긴 해도 사실 패션 감각이 유달리 뛰어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동대문 새벽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고른 옷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이 사장님 이거 어디서 떼오세요? 딴 데선 못 봤는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지금은 매장에서 단골 손님들과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제일 큰 낙이 됐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번엔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할게요. 저의 평생 배우자인 남편은 이모 소개로 선을 봤어요. 사실 그 전에도 선을 몇 번 보긴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어떤 남자는 첫 만남에서 여자가 무슨 출판사야 결혼하면 그만둬야지 라고 해서 바로 차버렸고 또 어떤 남자는 제가 책 얘기하니까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세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죠. 남자란 이유로 꼴값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요. 근데 남편은 달랐어요. 첫 만남 때 다짜고짜 책을 한아름 들고 왔거든요. 이거
그렇게 두 손 가득 가져와 놓고선 말을 더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너무 긴장해서 준비한 멘트를 다 잊어버렸대요. 출판사 다니신다고 들어서 이런 책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때 들고 온 책이 하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초판본이었어요. 표지가 낡고 누렇게 변색됐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소중해 보였죠. 어머,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초판본은 정말 구하기 힘든데. 헌책방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삼청동, 신촌, 청계천 한 달 정도 걸렸나?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를 위해 한 달 동안 헌책방을 돌아다닌 이 남자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독서를 좋아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세무서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딱딱한 직업과 달리 책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신나게 떠들었죠. 첫 데이트 때 서점에서 무려 3시간을 보냈는데 서로 좋아하는 책 소개하고 작가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이 작가 문체가 특이하죠. 만연체인데도 지루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시 같달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너무 기뻤어요. 결혼 후에도 매일 밤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책 읽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우리만의 로맨스가 됐죠. 가끔은 서로 읽던 책을 바꿔 읽기도 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해 주기도 했어요. 여보, 이 부분 들어봐.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택쥐페리구나? 나도 그 구절 좋아해. 환갑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매일 밤 책을 읽는 소년 같은 남편.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온 게 제 자랑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복이란 건 확실히 있구나 했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저에겐 아이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4살 때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저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마트에 세워둔 인형에 나는 노랫소리, 계산대 바코드 찍는 소리들을 음계로 듣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가 남다르구나 싶었죠. 동네에 있던 작은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더니 선생님이 일주일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칠 수준이 아니에요. 전문 선생님께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음악 인생. 피아노로 시작해서 바이올린, 첼로까지 악기란 악기는 다 섭렵했죠. 콩쿠르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작지만 동네 신문에도 몇 번 났거든요. 천재소년 음악가라고요. 근데 재능은 그렇다 치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었어요. 감수성이 풍부하다 못해 예민한 수준이었거든요. 한 번은 길고양이가 다친 걸 보고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적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버려진 강아지를 품에 안고 와서는 엄마,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라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성격 탓인지 뭔지 학교에서도 친구를 잘 못 사귀었어요. 학교 가서도 음악 얘기, 책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라며 거리를 뒀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음악실에서 피아노 치고 쉬는 시간엔 도서관에서 책 읽고 담임 선생님이 어머님, 성빈이가 좀 외로워 보여요. 집에서라도 잘 챙겨주세요 라고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재혁이라는 친구를 만난 거죠. 재혁이는 전학 온 첫날부터 스타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농구도 잘하고 성격도 활달해서 여자애들이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가 우리 아들한테 먼저 다가온 거예요. 야, 네가 이성빈이야? 피아노 치는 애가 있다던데 너지? 나 피아노 좀 가르쳐줘. 나한테? 왜? 여자친구한테 피아노 쳐주고 싶어서. 악기 연주하는 거 완전 멋있잖아.
그때부터 둘은 붙어 다니기 시작했대요. 재혁이는 항상 아들을 얘는 진짜 천재야,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다른 애들도 첫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아줌마, 저 재혁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서 놀려고 하는데 데려가도 돼요? 재혁아, 성빈이 그런데 안 가는데? 제가 옆에서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까다롭고 예민한 우리 아들이 재혁이 말은 다 들었거든요. 재혁이가 너도 운동 좀 해야 돼 라고 하면 싫어하던 체육복도 입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하면 극장도 갔어요. 사실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뒤늦게 들었는데 재혁이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더라고요. 그 밝은 모습 뒤에 그런 아픔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때부터 재혁이가 더욱 마음에 쓰여서 우리 집에 자주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줬어요.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텐 이제 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예전부터 넌 우리 아들이었어. 대학 입시 때는 재혁이 학원비도 대줬어요. 할머니가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형편이었거든요. 그 뒤로 재혁이는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다녔고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갔을 때 울면서 저랑 남편한테 전화했었죠. 어머니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이제 보답할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부부랑 첫째가 함께 방방 뛰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저희 첫째 아들은 결국 악기를 다루게 됐어요. 트럼펫 연주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관련 대학에 갔고 대학을 졸업한 뒤엔 연주자로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을 찾아낸 첫째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실력도 좋아서 어딜 가든 곧장 잘 해냈고요. 그러다 30이 됐을 쯤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했죠. 음악에만 빠져 살던 애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여자친구는 재혁이가 소개해줬어.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재혁이가? 어디서 알게 된 사람인데? 회사 동료래. 재혁이가 집안도 좋고 사람도 좋다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었거든. 나도 연애를 해볼까 하던 참에 이야기하기에 덥석 알겠다고 했지. 그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1년 정도 만났어. 괜찮은 사람 같아서 결혼까지 이야기 나온 상태고 엄마 아빠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게 된 거예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사실 저는 동네 고깃집에서 편하게 먹자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들 아이가 이 장소를 정했대요. 취향을 보니 곱게 자란 아이가 맞는 것 같았죠. 그렇게 가족끼리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마치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명품 브랜드 옷에 똑 떨어지는 단발머리에 깔끔하고 날카로운 메이크업. 저도 모르게 순간 주눅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나긋나긋한데 왠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식사 내내 예의는 완벽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어머님은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하는 작은 옷가게예요. 한번 놀러와요. 네, 시간 나면요. 그 시간 나면이라는 말에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은 감수성 풍부하고 정이 많은 아이인데 뭐랄까 그 여자는 정반대 같았어요. 설명하자면 계산적이고 차분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느낌?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근데 막상 둘만 두고 보면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그런 건가 싶었어요. 아들이 좋다는 사람인데 저희가 반대할 건 없겠다 싶어서 결국 결혼까지 갔죠. 결혼식 날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며느리 쪽 하객이 우리 쪽보다 3배는 많았는데 다들 비싼 옷에 명품 가방, 확실히 잘 사는 집안 같았어요. 그래도 사돈은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분들이었어요. 듣자 하니 처음엔 저희 집안이 그쪽 집안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며 결혼을 반대했었대요. 그래도 며느리가 고집을 부려서 허락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허락한 이후부터는 그런 티를 낸 적은 없어요. 언제나 격식 있게 저희를 대했고 사돈으로서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돈, 이렇게 가족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날에도 제 2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줬죠. 결혼 후 며느린 연락이 더욱 뜸해졌어요. 1년에 얼굴을 2번 정도 봤을 거예요. 딱 명절에만 왔거든요. 와서도 부엌 일은 거의 안 하고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음식도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뒤적이기만 하고 거의 안 먹었죠. 민지야, 입맛에 안 맞니? 뭐 다른 거 해줄까? 아니에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매번 그런 대답이었어요. 정을 붙이려 해도 붙일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죠. 아참, 저희 둘째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저희 부부가 둘째는 손이 안 가는 아이라고 할 정도였죠. 모난 곳 없던 그런 둘째가 이상하게 지 형수는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형수 은근히 재수없지 않아? 우리 무시하는 거 티나잖아. 야, 조심해. 네 형 들으면 어떡해. 형도 답답해. 맨날 형수 눈치만 보고 형수가 뭐라고만 하면 꼼짝도 못하잖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니까. 원래 남편이 혼나는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야. 남의 가정 신경 꺼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성빈씨 그건 좀 이라고만 해도 첫째는 바로 알았어 하고 물러섰거든요. 첫째가 결혼하고 맞이한 2번째 명절 때 일이 터졌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점심 먹는데 며느리가 제가 만든 갈비찜은 한 점도 안 먹고 전도 안 먹고 잡채도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민지야, 갈비찜 싫어해? 다른 거 가져다 줄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뭐 이거나 저거나 맛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때 둘째가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드신 건데 그 성의 봐서 한 입이라도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집 음식이 형수님 입맛에 안 맞으시나요? 밖에서 뭐 스테이크라도 사다 드릴까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둘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제가 화를 냈죠. 둘째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첫째도 당황해서 아니 갑자기 다들 왜 이래? 명절인데 좋게 지내자. 며느린 곧장 표정이 굳어서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이 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모이는 게 쉽지 않겠다 싶었죠. 그 이후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첫째가 갑자기 눈에 띄게 수척해지기 시작했죠. 원래 마른 체형이긴 했지만 어느 날 보니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고만 하더군요. 분명 누가 봐도 일이 있는 사람 같은데 말이에요. 하루는 함께 첫째랑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 동료의 엄마를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워낙 첫째가 악기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되고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성빈이 엄마, 요즘 성빈이 무슨 일 있어요? 지난주 공연 때 실수를 몇 번 해서 지휘자가 화냈다던데. 정말요? 저번 공연은 못 갔었거든요. 성빈이가 큰 실수했대요? 네, 그것도 솔로 파트에서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걱정하더라고요. 첫째한테 전화해봐. 무슨 일 있는지. 했는데 괜찮대.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았대. 무슨 일 있는 걸까?
그때쯤 재혁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아유, 잘 왔어. 아이, 근데 재혁아, 성빈이한테 무슨 일 있니? 요즘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아니, 사실 성빈이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재혁이 말로는 코로나 이후로 공연계가 어려워서 공연이 많이 취소됐는데 그 이후로 개인 레슨도 학생들이 해외파로 넘어갔는지 한 번에 다 끊어서 수입이 거의 없대요. 아니, 민지가 돈 잘 번다며. 어렵긴 해도 둘이 같이 사는 건 괜찮지 않어? 아니, 그게 민지 씨는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대요. 보통 생활비는 원래 성빈이가 냈었다는데 뭐 결혼 전부터 그렇게 약속했었나 봐요. 근데 요즘 성빈이가 어려워서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내한테 돈 때문에 길을 못 편다니. 게다가 지금까지 성빈이가 생활비를 냈다는 게 놀랍더군요. 며느리도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약속했을까 싶고. 내가 성빈이 돈 좀 줄까? 재혁아, 네가 대신 몰래 전해줄래? 아니에요, 어머니.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볼게요. 그날 밤 첫째한테 전화했어요. 아들,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게 부모잖아. 아니, 괜찮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 괜찮아가 얼마나 괜찮지 않은 건지 그땐 몰랐어요. 그 이후로 재혁이가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회사 그만두고 스타트업 한다더니 제법 성공한 모양이었어요. 맨날 비싼 선물을 사들고 왔죠. 어머니, 이거 홍삼이에요. 요즘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재혁아, 너무 부담 주지 마. 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남편 생일이었는데 고급 양주를 사왔더라고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 재혁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아버지가 이 술 가장 좋아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친아들처럼 챙겼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죠. 아마 성빈이가 요즘 힘드니까 대신 저희를 챙기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재혁이가 오는 날엔 가끔 첫째도 왔어요. 둘이 거실에서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첫째가 오랜만에 웃더라고요. 야, 기억나? 우리 중학교 때 음악실에서 몰래 연습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린 거. 아, 그때 네가 피아노로 경비 아저씨 좋아하는 노래 쳐줬잖아. 맞아, 트로트 메들리. 아저씨가 눈물 글썽이면서 봐주셨지. 그런 얘기하면서 깔깔 웃는 모습 보니까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둘이 있는 날엔 며느리도 오곤 했어요. 평소엔 가게나 집에 6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말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셋이 모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뭐 첫째와 며느리를 이어준 것도 재혁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지도 왔네? 밥 먹고 가. 네, 그럴게요. 셋이 있으면 분위기도 좋았어요. 재혁이가 중간에서 잘 띄워줬거든요. 야, 우리 형수 오늘 되게 예뻐 보여요. 새 옷이에요? 우리 어머니 가게에서 사셨나? 어머, 티나요? 오늘 여기 오려고 샀어요. 역시 형수님은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 이런 식으로 서로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첫째도 재혁이가 있으면 편해 보였고 며느리도 재혁이한텐 친절했고요. 그렇게 셋이 잘 있는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걱정을 잊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재혁이가 우리 가족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웠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새 핸드백을 들고 왔어요. 누가 봐도 비싼 명품백이었죠. 성빈이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그 가방은 어떻게 샀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 민지야, 새 가방이네? 예쁘다. 아, 네, 선물 받았어요. 그 말을 하며 옆에 있던 첫째를 봤더니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색함을 풀고자 말을 시켰거든요. 성빈아, 네가 선물한 거야?
비싸 보이는데 무리 좀 했네. 아니, 그 회사에서 받았대. 뭔가 아들과 며느리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대답도 이상했죠. 회사에서 그런 비싼 선물을 왜 주지? 그것도 개인 사원한테? 아니, 무슨 특별한 성과라도 있었어? 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며느리가 대답했는데 첫째는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딱 둘째 아들이 놀러 왔거든요. 둘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며느리의 가방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실수로 며느리 가방에 커피를 쏟은 거예요. 어이, 죄송해요, 형수님. 괜찮아요. 닦으면 돼요. 며느리가 가방을 닦으러 화장실에 가고 첫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형이 요즘 뭐라고 해? 무슨 말을 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둘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 형수님 그 가방 다른 남자한테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뭐? 무슨 소리야 지금?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형이 그 일 때문에 싸운 것 같더라고. 그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데 누구한테 받은 건지를 형수가 말을 안 한대. 그럼 솔직히 남자밖에 더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성빈이 앞에서 티낼 순 없었죠. 성준아, 오해일 수도 있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형이 너무 불쌍해서.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은 설마 그럴 리가. 성빈이가 뭘 잘못한 거겠지. 아니면 민지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다거나 라고 했지만 전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죠. 그러던 중 사돈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은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셨거든요. 처음엔 안부 묻는 건가 싶었는데 전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사돈 잘 계시나요? 우리 애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실수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야단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며느리 친정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집안이래요. 아버지가 회사 임원이고 어머니도 교육자 집안 출신이라 뭐든 완벽해야 한다나? 한 번은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가 울면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 첫째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민지를 혼내셨나봐. 가정에 충실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자주 그렇게 혼내신대.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며느리한테 다가가 위로를 해줬죠. 아가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희 엄마랑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친정엄마가 너무 엄하신가 보다. 원래 그러세요. 완벽하지 않으면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며느리로서도 완벽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인지 사돈이 전화할 때마다 저는 좋은 말만 했어요. 민지 저희한테 정말 잘해요.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는 우리한텐 정이 없고 차갑게 구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불화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사돈은 상식적인 분들이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좋은 선물도 보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고 게다가 사돈은 우리 딸이 요즘 자주 시댁에 가나요? 라고 자주 물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와요. 그래요? 더 자주 가야 하는데 제가 말할게요. 그런데도 며느린 자주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정에만 더 자주 갔죠. 첫째는 그것도 이해한다면서 장인어른이 많이 엄하셔도 거기가 편하겠지 라고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친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부부의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근데 그 여행이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 환갑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희는 이미 유럽 여행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사실 3년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왔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씩 여행 통장에 넣으면서 이번엔 꼭 가자고 다짐했죠. 여보, 우리 이번엔 정말 가는 거 맞지? 당연하지. 벌써 몇 번째 미루는 거야. 작년엔 둘째 취직 선물 준다고 미뤘고 재작년엔 첫째 결혼식 때문에 못 갔잖아. 그런데 마침 그때 첫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일 저녁인데 갑자기 와서는 현관에서부터 엄마 하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들,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 좀 앉아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은 첫째 얼굴을 보니 정말 반쪽이 돼 있었어요. 전부터도 마른 편이었지만 이번엔 심하게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죠. 엄마, 사실 나 요즘 정말 힘들어. 공연이 계속 취소되고 이번 달 월세도 겨우 냈어. 카드값도 밀렸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아이고,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엄마가 돈 좀 줄게. 나중에 편할 때 갚아. 아니야, 괜찮아. 그러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냥 이번엔 아빠 환갑 선물도 못 준비할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말한 거야. 아유, 무슨 소리야. 네가 건강한 게 제일 큰 선물이야. 선물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취소할까? 그 돈으로 첫째 좀 도와주자. 아니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평생 애들만 보고 살 순 없잖아. 그래도 애가 저렇게 힘든데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 일어서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잘 챙기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지. 남편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국 여행은 가되 아들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괜히 여행 간다고 하면 무리해서 용돈 챙겨주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만 여행을 가는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출발 열흘 전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며느리도 마침 장기 해외 출장이 있어서 2주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그럼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죠. 집 근처 갈비집에 모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분위기가 영 어색했어요. 형, 너 왜 그렇게 살 빠졌어?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 형수는? 형수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저는 출장 준비하느라 정신 없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는 눈치가 빠른 아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내일 민지가 출장 준비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해서요. 환갑 축하드려요. 그리고 죄송해요. 첫째가 그렇게 머쓱한 인사를 전하고선 며느리와 함께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재혁이가 들어왔어요. 다들 여기 있었네? 저도 끼워줘요. 재혁이가 들어오자마자 제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도 식사를 망치진 않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지는 거예요. 재혁이는 여전히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싸해졌어요. 첫째는 인상을 찌푸렸고 며느리는 불안한 듯 머리를 매만지더라고요. 재혁아, 어떻게 알고 왔어? 성준이가 알려줬어요. 가족 모임인데 제가 빠지면 되나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재혁이가 며느리 옆에 앉으려고 하자 첫째가 여기 앉아 라며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재혁이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가 금세 웃으며 앉았죠. 형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 며느리가 대답을 피하듯 짧게 말했어요. 재혁이가 온 뒤로 며느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야, 성빈아, 표정이 아까부터 왜 그래? 내가 오니까 불편해? 재혁이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첫째 목소린 차가웠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도 알잖아, 내 요즘 상황. 또 피곤해?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둘째가 나서서 웃음으로 풀려고 해도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재혁이와 첫째 사이에 저희가 모르는 갈등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재혁씨, 오늘은 그만 가보세요. 오늘은 가족끼리 있는 자리잖아요. 다음에 자리하시죠. 목소린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단호한 며느리의 말에 재혁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수님도 참. 저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섭섭하네. 안 그래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죠. 오늘은 정말 가족끼리 있는 자리예요. 돌아가시죠, 이만. 그러자 재혁이가 섭섭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애써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었죠.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성빈, 성준이, 그리고 형수도 식사 마저 잘하시고요. 재혁이가 나간 후 첫째가 작게 고마워 라고 며느리한테 속삭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가 그래도 이럴 땐 남편 편을 들어주는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놓였죠. 원래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배우자잖아요. 재혁이와 첫째가 무슨 일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재혁이는 제가 따로 연락해서 풀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저희는 여행 가는 걸 비밀로 하기 위해 아이들에겐 친정엔 급한 일이 있어서 2주 정도 다녀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둘러댔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왜 할머니 댁엔? 그냥 큰이모가 수술하신대. 암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대. 그래도 엄마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유럽 여행 간다고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식사 자리 이후로 재혁이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만 문자 답변으로 어머니, 제가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만 왔죠. 정말 바쁜 건지 마음이 상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재혁이도 제겐 아들 같은 아이라서 속상하긴 했어요.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첫째와 어서 문제를 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새벽, 짐을 들고 나가는데도 그때까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첫째한테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라고 안부 문자만 보냈죠. 여보, 정말 우리 괜찮을까? 이렇게 가도 되나?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예약했잖아. 호텔도 투어도 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첫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12시간 비행 끝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습게도 현실의 모든 걱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와, 여보, 저기 봐, 유럽이야. 진짜 유럽.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창밖 풍경이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에펠탑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와, 우리 정말 파리 온 거 맞지? 그럼 꿈 아니야. 우리 30년 만에 신혼여행 온 거라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시내 구경을 나갔어요. 세느강변을 걸으면서 남편과 손도 잡고 젊은 연인들처럼 사진도 찍고. 있잖아. 당신은 우리 애들 생각 안 나? 난 좀 미안한데. 왜 여행 와서까지 애들 생각을 해? 오늘만큼은 우리끼리 즐기자.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을 땐 정말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모나리자야? 생각보다 작네. 그래도 실물로 보니까 다르지 않아? 노트르담 성당에서는 화재 복구 공사 중이라 들어가진 못했지만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근처 작은 성당에 들어가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 기도를 드렸죠. 하느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첫째도 힘든 시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와 크루아상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당신, 우리도 나이 들었네. 벌써 환갑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린 아직 청춘이야. 60이 뭐가 늙은 거야. 요즘 100살까지 산다는데.
아이 그래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면.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베르사유 궁전도 가고 지베르니의 모네 정원도 구경하고 생강 유람선도 타고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한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 명소에 또 갔어요. 사크레케르 대성당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언덕 아래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저기 저 여자 민지 아니야? 제 말에 남편도 자세히 봤어요. 비슷해 보이네. 에이 설마, 근데 며느린 출장 갔다고 했잖아. 그 뒷모습의 여자가 뒤도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정말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죠. 남자가 며느리를 쓰다듬고 며느리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평소에 늘 무표정하고 차가웠던 며느리가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 맞아?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민지가 왜 여기 있겠냐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하긴 모르는 남자랑 유럽에 있을 리가. 저 남자가 누군지만 볼까?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저희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서 우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재혁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들처럼 키운 재혁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재혁이가 틀림없었죠. 진짜 재혁이 맞네.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생강변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20m쯤 떨어져서 따라갔죠. 재혁이가 며느리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연인 같아. 언제부터 저랬던 거야? 이게 말이 돼? 강변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재혁이가 며느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던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저것 봐, 완전히 연인이잖아. 저것들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잠깐,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자. 사진도 찍고. 남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찍었죠.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봐야 해. 로비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재혁이가 며느리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귓속말을 하니까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웃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부부 같잖아. 믿기지 않아. 정말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더는 참을 수 없었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앞에서 기다렸죠.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니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완전히 커플룩을 입고 있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는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정원에서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커플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 둘 봐. 완전히 신혼여행 온 것 같잖아.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손 꼭 잡고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 생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있는 모습, 창가 자리에 앉아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더는 우리끼리 짊어질 수 없었어요. 외도를 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 모든 걸 밝혀야겠다고 결심한 저희는 그 자리에서 먼저 둘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 전화로 해? 성준아, 엄마 사실 친정 아니고 파리야. 뭐 파리? 무슨 소리야? 아빠 환갑 여행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지금 여기서 네 형수를 봤어. 둘째가 잠시 말이 없더니 형수? 형수 출장 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재혁이랑 같이 있어. 완전 연인처럼. 아니 그냥 연인이야 둘이. 뭐? 그게 무슨... 설명하기 복잡해서 영상통화로 바꿨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둘째는 경악했죠.
지금 저 두 사람이 재혁이 형이랑 형수라고? 둘이 형 몰래 바람 피우고 있던 거였어? 그래. 우리가 이틀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확실해. 둘이 지금 파리로 놀러 온 거야. 성빈이랑 우리를 속이고. 둘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가만 안 둬. 당장 형수 집에도 알리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할 거야. 저희는 둘째 말에 곧장 사돈 댁에도 영상통화를 걸었죠. 사돈, 저 지금 파리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파리요? 거기서 무슨... 민지가 해외 출장 간다고 하고 여기 있는데 다른 남자랑 같이 있어요. 사돈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는 분명 말씀처럼 출장 갔다고... 그때 마침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나오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카페 쪽으로 가는 게 보였죠. 지금 생중계할게요. 다들 잘 보세요. 핸드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카페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죠. 마주보고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 남자는 성빈이 친구인 김재혁이라는 남자고 여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며느리이자 민지예요. 화면 너머로 사돈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진짜 우리 딸이네? 저 남자랑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랑 남편은 전화를 끊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재혁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나도 그래.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될 줄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둘의 테이블로 달려가 두 사람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왜 여기... 제가 곧장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데 재혁이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잠깐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빈이한테, 너희밖에 없던 성빈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뭐라고 물어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애써 가라앉히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호텔로 가자. 거기서 얘기하자. 재혁이가 방퀴를 들고 있었어요. 같은 방을 쓰고 있다는 증거였죠. 방에 올라가자마자 남편이 재혁이 뺨을 때렸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재혁이는 맞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린 구석에 앉아 울기 시작했죠. 다 털어놔! 언제부터야? 어떻게 된 거야? 저희는 사실 영상통화를 계속 연결한 상태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둔 상태였어요. 사돈도 둘째도 다 듣고 있었죠. 며느리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저희 원래 대학 때 연인이었어요. 뭐?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어요. 그 후에 재혁이랑 친한 친구로 남았고 이후에 저를 성빈 씨한테 소개해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재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친구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저도 그냥 친구니까 성빈이도 행복했으면 해서. 자기가 만나던 연인을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제정신이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떤 정신머리로 살았길래 그런 선택을 한 거냐? 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봐. 결혼하고 셋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옛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 옛 감정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성빈 씨가 힘들어지면서 저도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저를 잡아준 게 재혁이었어요. 너희 정말로 정상 아니구나. 다들 미쳤어. 더는 들을 거 없다. 지금 너희 말, 너희 관계 내가 통화로 사돈에게 다 알렸다. 그렇게 알아.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은 끊어졌다 치고 친정도 끊어지고 싶지 않으면 너희 당장 귀국해. 한국에서 이야기하자. 저희는 바로 다음날 비행기표를 바꿔서 귀국했어요. 재혁이와 며느리도 따로 비행기를 탔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저희 연락을 받은 첫째와 둘째가 나와 있었어요. 첫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성민아, 엄마 괜찮아. 저희를 만난 첫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었다고? 석 달 전에 눈치챘어. 민지가 새벽에 몰래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 재혁아 보고 싶어라고 하더라.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재혁이는 나한테 유일한 친구였고 민지는 이젠 날 사랑하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난 아직도 사랑하니까. 첫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재혁이가 나보다 더 믿음직스럽긴 하지. 아마 민지도 의지가 많이 됐을 거야. 어느 정도는 이해해.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이해할 게 없어서 그런 놈들을 이해해? 너를 속인 거야. 기만한 거라고. 나도 알아, 엄마. 저와 남편, 첫째와 둘째는 약속한 공항 카페에서 재혁이와 며느리를 만났어요. 며느린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재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첫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사실을 캐내지 않았던 이유를 대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둘은 크게 놀라더니 그때부터 빌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혁이가 첫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공항에서 이러지 마. 첫째가 재혁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며느린 계속 울면서 빌었죠. 미안해. 나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하지만 재혁이 다시 보니까 흔들린 것뿐이야. 둘 다 사랑한 것뿐이라고. 그 마음은 진심이야.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첫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엄마, 아빠, 성준아, 이만 가자. 여보! 며칠 후에 연락할게.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일주일 후 첫째가 집으로 왔어요. 많이 야인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담담했죠.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다. 변호사도 선임했어. 불륜이 명백하니까 위자료 받을 수 있대. 커피를 마시며 첫째가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 웃긴 게 많더라. 결혼한 이후부터 집 생활비는 거의 내가 냈거든. 그 와중에 민지가 모아둔 돈이 많더라고. 알고 보니 자기 돈은 다 차곡차곡 모아서 통장에 3억이 넘게 있대. 3억? 그동안 네 돈만 쓰고 자긴 그렇게 모았다고? 충격이었어요. 첫째가 월세 걱정할 때 며느린 3억을 갖고 있었다니. 내가 돈 좀 보태줄 수 없어라고 하면 자기도 힘들어라고 했거든. 근데 매달 몇백만 원씩 적금 들고 있었대. 내가 당한 거지, 바보같이. 첫째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정말로 바보였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고 가정을 이어가려고 했으니까.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와 외도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말이야. 하지만 난 너무 두려웠어. 그 두 사람을 잃는 게. 둘은 내 전부였잖아. 그때 제가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이미 둘을 잃은 거야. 하지만 둘이 네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맞아, 내가 착각한 거였지. 넌 재능도 있고 아직 젊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음악에만 집중하려고. 해외 오케스트라 오디션도 볼 거야. 그간 가정 때문에 못했던 것들 전부 하나씩 이뤄야지. 그때 첫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 나 근데 정말 재혁이 믿었어. 유일한 친구였어.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고. 근데 그게 다 자기 죄책감 때문이었나 봐. 그래서 나한테 잘해줬던 건가 봐. 아니야. 재혁이도 너를 친구로 생각했을 거야. 단지 사랑 앞에서 우정을 지키지 못한 거지. 이제라도 끊어내면 돼.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작년부터 재혁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 둘이 함께 부동산도 봤다는 건 말이에요. 둘이 완전히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네. 결국 첫째는 며느리로부터 위자료로 1억, 재산 분할로 1억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이혼이 성립되고 한 달 후 재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모니터로 보니 완전히 초췌한 몰골이더라고요. 누구 찾아왔대? 재혁이야. 보내, 볼 일 없잖아.
남편은 단호했지만 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재혁이는 바닥만 쳐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 너도 알겠지. 우리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죠. 제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떠왔죠. 어머니, 재혁이 얼굴에 물을 확 끼얹었어요. 이 폐연망덕한 놈. 너만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학비 대주고 취직할 때도 도와주고 명절마다 기념일마다 용돈 챙겨주며 살뜰히 살폈더니 짐승만도 못한 놈. 재혁이는 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성빈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재혁이 내 분신이야라고 했어.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성빈이가 네 아내랑 바람 폈어도 똑같이 했을 거다. 하지만 성빈이 너처럼 그런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진 아이는 아니지. 남편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됐다, 더 말할 것도 없어. 너 같은 놈은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재혁인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천번 만번 죄송합니다. 그래, 진심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 그게 네가 받을 벌이야. 재혁이가 일어나 현관으로 가다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제 엄마 아빠처럼 생각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 나가!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과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당신 잘못 아니야. 그 녀석이 나쁜 거지. 며칠 후에는 사돈 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돈, 저희가 찾아뵙고 싶은데. 다음날 사돈 부부가 집으로 왔어요. 평소에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죠. 아이 사돈,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실에 앉은 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너무 틀에 가두고 엄하게만 키워서 공부 1등, 회사 1등, 가정 1등만 강요했죠. 그래서 오히려 삐뚤어졌나 봐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키웠어요. 사돈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작은 성의예요. 성빈이한테 전해주세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위자료와 재산 나눴잖아요. 제발요. 이건 저희 가족의 성의예요. 이거라도 받아주셔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결국 받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성빈이가 앞으로 상처 이겨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우리 딸이 못난 죄를 이렇게나마 갚고 싶어요. 사돈이 간 후 첫째한테 전화했어요. 사돈이 너한테 미안하다고 돈 놓고 갔어. 엄마, 그 돈 기부할게.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뭐 그것도 좋겠네. 첫째는 정말 그 돈을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다 털어내고. 그 일이 있은 지 시간이 꽤 지났네요. 첫째는 원하던 해외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정단원은 아니고 객원 연주자지만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엄마, 드디어 꿈을 이뤘어. 첫째 얼굴에 예전의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피아니스트와 조심스럽게 연애도 시작했대요. 재혁이와 맏며느리 소식은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결국 둘은 서로의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했나 봐요. 며느린 친정에 들어가 있고 재혁이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젠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최근에 보낸 사진에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음악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상처도 배신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죠.
중요한 건 현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더 아끼고 진실하게 대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